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메시지를 SNS에 올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무난한 만남이 이뤄졌네요. 네, 회담 시작 몇 시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면서 미국은 이런 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긴장감이 고조됐었는데요. 막상 회담에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담 시작과 함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반도가 안정적이었다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분위기를 띄웠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한국 대통령들보다 이 대통령의 접근법이 훨씬 좋다고 화답하면서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설명에 앞서 올린 자신의 SNS 메시지에 대해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에서 세부적인 경제 이슈보다도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였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반영으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has a country of great potential, tremendous potential. I think he had a good time.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Kim Jong-un in the appropriate future.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은 특히 조선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제조업 부흥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조선과 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스가 프로젝트라 불리는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한국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박을 많이 구매할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작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도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알래스카 석유 등 미국이 가진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면서 아직 검토 단계로 알려진 알래스카 LNG 개발에 일본과 함께 합작회사를 만드는 딜을 하려고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회담 전 이슈가 됐던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회담에서 민감한 농축산물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 합의 후속 논의도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완강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That doesn't mean they're going to get anything, but I don't mind.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에도 한국과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정부 측이 무역 합의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미국의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은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동의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디지털세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등 수출 통제를 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는데 한국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도 줄줄이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기업들의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대미 투자액이 1,50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산 항공기를 구입하거나 현재 자동차와 로봇 공장을 짓는 시기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발표가 됐군요. 네, 워싱턴 DC에서 재계 인사들이 모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같은 계획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트럼프 임기 내, 그러니까 4년간 대미 투자 계획을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경협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1,5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총 7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보잉 항공기 100여 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기 엔진, 서비스 계약 등을 추진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7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미국 내 로봇 공장 신설 등을 추진,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36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한미 간 전략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온산 재련소에 1,400억 원을 들여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도 한미 기업들 간의 계약이 성사됐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총 11건의 계약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과 원전, 항공, LNG, 핵심 광물 분야 등입니다. 한미 협력의 열쇠로 여겨진 조선 분야에선 HD현대중공업과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서버러스 캐피탈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선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가 소형 모듈 원자로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또 공급망 시장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SBS BG 윤지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무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3,2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코스피가 3,200선 아래로 내려왔네요. 네, 코스피는 3,199에 하락 개장한 뒤 현재는 3,17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793으로 출발한 이후 800을 기점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5,800억 원 넘게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00억 원과 1,600억 원 이상을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이 위협을 받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방산, 원전 등 관련 분야 대표주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억 달러를 추가해 4년간 260억 달러를 투자하는 현대차그룹과 보잉 항공기 구매에 70조 원을 투자하는 대한항공도 약세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강간주들은 상승세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6.3원 오른 1,391원에 개장한 후 1,380원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3대 지수 모두가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다우지수는 0.7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22%와 0.43% 떨어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9월 금리 인하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AI 방산업체 팔란티어는 5.9%까지 하락했지만 낙폭을 만회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지분 10%를 주기로 합의한 인텔도 1% 하락했습니다. 반면 9월 말까지 계약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기대에 테슬라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인데요. 재계는 경영권 불안을 호소하면서 후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3차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여당에서 여러 버전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 즉시 소각하는 안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안 등 다양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자본시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인 만큼 여당의 개정 추진 의지가 강력한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도 지금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네, 경제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경영권 불안과 소송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3차 상법 개정안에는 배임죄 완화를 비롯해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 등이 당근책으로 담길 전망입니다.
한편 재계는 2차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 투표제의 영향을 덜기 위해 한 번에 선임해야 하는 이사 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방어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 도약 계좌. 고금리 혜택을 내세웠지만 5년 만기 구조가 발목을 잡으면서 생활비에 쫓기는 청년들에겐 외면받았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데도 금융위원회가 예산을 기계적으로 배정하면서 수천억의 예산을 묶어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어제 짧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더 취재된 내용은 뭔가요? 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재작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다 쓰지 못했음에도 지난해 예산을 3천억 원 증액했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성과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배정했습니다. SBS 비즈가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사업에 관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월부터 실집행액은 100억 원대로 한 해 중 가장 많이 집행됐던 3월 대비 70% 넘게 급감한 수치가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금융위는 하반기에만 877억 원의 예산을 서금원에 교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월별 실집행액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계적으로 교부한 탁상 행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위해 2024년에만 3,030억 원의 출연금을 서금원에 쌓아둔 건데요. 총 6,038억 원 중 정작 실집행액은 전년도에 유보된 금액보다 못한 2,84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면 훨씬 유용하게 썼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3천억 원씩이나 쌓아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집행액을 고려해 남는 예산은 불용시키거나 다른 사업으로 넘겼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금액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공적 보증기관에 교부가 됐다면 민간에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됐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가 확 늘어날 수 있는데 대비한 것이라며 지적사항을 더 정밀하게 따져서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원과 보훈급여 등을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이뤄졌네요. 네, 한적희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후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 매출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지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산업재해 화재 대비 예산 확충, 보훈급여 확대 등에도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 의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의 국정 철학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대로 마련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 편성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3대 강국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의 추가 구매 등 필요한 것을 대폭 확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등 미래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대폭 완화됩니다. 덩치만 커져서 세제 감면이나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요? 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연매출 기준이 현재 1,500억 원에서 다음 달 1,80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들 연매출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사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기존이라면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바뀌지만 앞으로는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800만여 개 가운데 4분의 3인 600만의 업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개부는 지난 2015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이 소상공인의 연매출 기준도 업종별로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중소기업 기준이 충족돼도 3년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뒀지만 원할 경우 바로 중소기업으로 직행해서 관련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627 대출 규제가 효과를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다시 반등했네요. 네, 한은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지수는 111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지난 6월 120에서 지난달 109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다시 2포인트 상승하면서 고개를 든 모양새입니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오를 거로 예상한 소비자가 내릴 거로 예상한 소비자보다 많으면 100을 웃돕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드나들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4% 오라 상승폭이 전주보다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고요? 네,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소비자 심리 지수가 9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1.4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와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는데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소비 개선 및 수출 호조세 지속 등으로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93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부진 우려 등이 반영돼 100으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 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해놓은 정책금융 상품에 급전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연간 공급액마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제 올해가 절반하고도 조금 더 지났는데 벌써 지난해 공급량을 넘어설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요. 올해 7월 말 기준 공급액은 1,968억 원으로 2,0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1,935억 원이었던 지난 한 해 공급액을 7개월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지원 건수도 지난해 80%가 7개월 만에 몰렸는데요.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사들도 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금융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특성상 대출 상환이 잘 되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는 금액 비중, 즉 대위 변제율이 오를 수 있는데요. 이미 금융당국과 서금원은 올해 예상 대위 변제율을 40%였던 지난해보다 더 높인 53.5%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증 잔액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금원도 이 같은 한계에 대해 인정하면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통해 유연한 재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기금 신설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는 정해진 예산에서 써야 해 연말이 될수록 몰려드는 급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렴한 보험료로 소소한 사고나 질병 위험을 보장해주는 미니 보험들이 요즘 인기입니다. 단돈 1,000원, 심지어 100원짜리 알짜 보험들도 많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미니 보험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교보라이프 플래닛 생명에 따르면 출시한 미니보험들이 최근 누적 판매 1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제휴사들인 토스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초소액인 1,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특징입니다. 잦은 회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풍과 대상포진 진단비를 보장하는 이른바 회식보험, 장시간 컴퓨터를 보는 사무직을 위한 직업병보험, 강력범죄에 대비하는 밤길조심보험 등이 있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의 직장인보험은 원형 탈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9세까지 3년간 가입 가능하며 진단 시 1회에 한해 30만 원을 보장하는데요. 이 밖에 삼성화재가 지난 6월 출시한 수도권 지하철 지원보험도 2030 가입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입이 간편한 디지털 보험사들이 주로 미니 보험을 내놓네요. 그렇습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 손해보험에서 출시한 레저 보험들을 보면 한 보험료가 837원에서 시작합니다. 골프, 등산, 자전거, 낚시, 축구 등 운동을 하러 갈 때부터 올 때까지를 보장하는 건데요. 또 롯데손해보험의 온라인 플랫폼인 앨리스에서도 2,000원 골프보험부터 1,000원짜리 서핑보험이 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돌 콘서트를 즐기다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거나 티켓 굿즈 거래에서 사기를 당해도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하는 덕밍아웃 보험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이 보험사 입장에서 큰 수익원은 아니지만 보험금을 받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보험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납입기간이 길고 비쌌던 보험 문화와 달리 짧은 납입기간에 비교적 저렴한 틈새 미니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롯데그룹이 베트남 사업 확장을 위해서 8년간 추진했던 초대형 복합단지 사업을 결국 접기로 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일단 왜 철수하기로 한 건가요? 네, 베트남 당국의 허가 지연과 함께 사업비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2017년 호찌민의 신도시 사업인 2TM 지구에 부지 5만 제곱미터를 확보해 지상 60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토지의 할당 작업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5년 가까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토지 사용료도 1,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10배가량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시작했던 사업이 2022년에서야 착공식을 열었고요. 3년이 더 지난 최근에서야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과거 결정했던 사업 조건을 조정하려 했지만 호찌민 씨가 조건은 2017년을 고수하고 토지 사용료는 올해 기준으로 높이면서 결국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이미 베트남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이번 철수로 앞으로 확장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는 현재 총 15개 계열사가 진출해 있는데요. 이번에 철수를 결정한 2TM 지구의 강 바로 건너편에도 롯데호텔 420이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형태의 사업은 과거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 때문에 롯데 진출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